일단 특정성에서 그냥 게임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리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단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그냥 단순한 로펌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만을 전담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을 필두로 디지털 성범죄,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 저작권 등등 관련 분야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악플 고소하는 건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핵심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리뷰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업체에 대해서 경험한 후기를 인터넷상에 공유했을 뿐인데 이제 억울하게 고소 당하시는 분들, 그거를 리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을 하면,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특정성이에요. 역시 특정성이란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겠지만 명예훼손, 모욕죄 공통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뷰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한 그 업체겠죠. 그래서 리뷰 글에 업체 명이 혹시나 드러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업체명이 만약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본문 글에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일어나는 게 이제 요즘 일반인분들도 조금 이 리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업체명을 풀네임으로 쓰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명을 초성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업체명은 쓰지 않고 주변 정보들, 뭐 어느 동네, 지역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업체명이 없더라도 주변 정보들을 밀어보았을 때 어떤 업체인지를 알 수가 있으면 그건 특정성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정성을 부정해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 흔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본문의 업체명 내지 주변 정보들은 안 쓰더라도 댓글에서 업체명을 쓴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쪽지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쪽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과연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쪽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그 글에 가서 속된 말로 뿌락지라고 하죠. 같은 소비자인 척 해서 그 글쓴이한테 쪽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을 알려주는 쪽지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과연 글에 허위 사실이 있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리뷰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 리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거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상으로도 소비자 리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그 쓴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보통 공공이익 목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거죠. 각자 양측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쓴 글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상대방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바로 법적으로 따지게 되는 근거는 바로 증거입니다. 쓴 글이 여러 내용이고 그 글에서 허위 사실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라면 그 각각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가장 문제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 글을 보고 명예훼손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 고소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허위 사실인 거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만 틀린 얘기입니다. 혹시나 내가 쓴 내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특정되지 않은 부존재의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의 입증 책임을 글 쓴 사람, 가해자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 지금 이 리뷰를 작성한 사람이 내가 쓴 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글에 각각 허위사실이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를 해두고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공공이익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리뷰 명예훼손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리뷰는 보통 허위사실이 아니면 처벌되진 않지만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너무 반복적으로 쓰거나 굉장히 문구가 악의적으로 막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과격하게 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악의적인 경우들에는 리뷰의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도 또 문제될 수 있는 혐의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리뷰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행 업무방해가 같이 세트로 두 개가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명예도 훼손되지만 업체 업무가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보통 명예훼손, 일반인들의 명예훼손보다 더 좀 심각한 거는 뭐냐면, 업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 문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한 고객들이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형사 고소를 당해서 이제 내가 혹시나 처벌되게 되면은 나중에 업체에서는 되게 고액의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말로 잘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쓴 리뷰에는 크게 허위사실이 없지만 이거는 그 리뷰를 쓴 주체를 속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인 걸 숨기고 고객인 척을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악플을 달았다. 이런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그걸 위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 넓은 범위죠. 허위사실 유포보다는.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대신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리뷰를 조작한다든지. 자, 리뷰에 허위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일부 막 모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여긴 사기업체다, 쓰레기업체다, 악덕 사장주, 등등등 이런 표현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수위가 나와야 되고, 단순히 어떤 불친절하다, 비추천이다, 이런 정도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의 양심을 판 어쩌고저쩌고 요런 정도는 판례를 찾아보면은 비슷한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리뷰를 쓰실 때 수위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죠. 당연히 이제 모욕죄는 애매합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욕죄까지 해당될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정당한 의사 표현인지가 굉장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아니고 한 1년 됐지만은 성형외과에 대해서 리뷰를 쓴 경우에 그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똥손이다, 그러니까 잘 수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똥손이다 이렇게 쓴 걸 갖고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생각보다 똥손? 좀 약할 수 있는데 모욕죄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리뷰를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특정성을 봐야 된다. 내가 업체명을 쓰지도 않고 주변 정보들을 통해서도 업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댓글, 쪽지 등등으로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고소를 당했다 라고 하면 일단 특정성에서 그냥 게임 끝입니다. 특정성이 안 된다, 밀고 가시면 되고요. 자, 특정은 됐다,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이제 증거들을 잘 모아놓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어떤 아까 말했던 모욕적인 표현, 쓰레기 업체 요런 거라면은 당연히 그 수위를 다퉈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업체 명예훼손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는 이 리뷰로 인해서 얻었던 그 손해에 대해서 또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형사 단계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하는 핵심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갖게 봐주시고,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셔가지고 혹시나 정당하게 리뷰를 썼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